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아무 연락도 없이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분명히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습니다. 서준석 씨의 아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지금부터 박향 작가님의 사례 들려드리겠습니다. 하소담과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하소담 사랑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사례 박향. 실내는 소란스러웠다.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소음 때문에 머릿속이 자꾸만 헝클어졌다. 서준석은 고개를 돌려 고함을 지르며 경찰관을 어깨로 밀치고 있는 지객을 보았다. 나술의 주사까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다.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지객에게서 눈을 거둔 그는 다시 마주한 형사를 보았다. 짧은 머리에 몸집이 단단해 보이고 40 중반쯤 돼 보이는 형사는 소음이 전혀 들리지 않는 것처럼 멀거니 그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서준석은 입안에 고인 침을 꿀꺽 삼켰다. 마치 멀미를 하는 것처럼 아까부터 혀 밑에서 차오르던 침이었다. 모니터를 보는 척 하던 형사가 그런 그의 모습을 힐끗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사모님께서 가출할 징후는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하루가 지났을 뿐인데 좀 더 기다려보시지요. 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아무 연락도 없이 핸드폰도 꺼져 있고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분명히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습니다. 집을 나가신 날 아침에 사모님의 행동 중에서 뭐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으셨나요? 아니면 요 근래라도요. 휴일날 말 없이 집을 비웠다거나. 아내가 집을 비운 일이라면 지난 일요일 회사에서 야유회를 간다고 아침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온 일뿐이었다. 어제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나? 서준석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나 특별하게 떠오르는 것은 없었다. 단지 아침에 식사를 준비하던 아내에게 조금 짜증을 느꼈던 기억은 있었다. 요즘 들어 아내는 앞뒤 안 맞는 말을 혼자서 중얼거리곤 했는데 어제도 그랬다. 아내가 자기만의 사소한 세계에 갇혀 혼잣말을 부려놓는다는 생각에 짜증나고 피곤하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금방 그런 사실을 잊어버렸다. 형사가 다시 떠보듯이 말을 이었다. 부부싸움을 하셨다든가. 부부싸움은 무슨. 순간 뭔가를 들킨 것처럼 그의 목덜미에 땀이 차올랐다. 부부싸움이 없었다고 부부 사이가 좋았다는 의미도 아니지 않은가. 오랜 지병처럼 불안증이 일기 시작했다. 근래 몇 년 동안 무슨 일이 생기면 그는 뒷목덜미부터 땀이 차오르며 호흡이 빨라지는 불안 증세를 겪었다. 남자들은 부부싸움이라고 생각 안 해도 여자들은 좀 그렇잖아요.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형사는 끝까지 가정불화로 인한 가출로 단정지을 모양이었다. 형사의 짐작을 쫓아 굳이 부부싸움을 한 것을 찾는다면 이틀 전에 배달 온 피자를 먹으면서 있었던 사소한 말다툼 정도였다. 하지만 그것을 부부싸움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아파트 CCTV는 확인했다면서요. 일요일이었는데 외출복을 입고 나갔다고 하지 않았나요? 친구 집에 갔을 수도 있죠.
나한테 외출한다는 말은 없었어요. 사모님은 외출 시 선생님께 어딜 간다고 꼭 연락을 하나 봅니다. 늘 말하죠. 내가 집에서 작업을 하니까요. 아, 예, 소설가 선생이라고 하셨죠? 어제는 누구 전시회 다녀온다고 선생님도 외출하셨다고요? 소설가면 소설가고 선생이면 선생이지. 소설가 선생은 또 뭔가.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실종 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것도 모자라 자꾸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슬슬 부하가 치밀어 오르던 참이었다. 그때 형사의 입가에 비죽한 웃음이 물리며 혼자 중얼중얼 소설가니 뭐니 하는 말이 흘러나왔다. 뭐라고요? 그가 신경질적으로 반문하자 아닙니다. 황급히 손을 내저으며 다시 말짱한 얼굴로 형사가 서준석을 쳐다보았다. 예, 뭐 좋습니다. 어쨌든 실종 신고는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일단 며칠 더 기다려보시고요. 그때까지 소식이 없으면 차량 수배나 핸드폰, 카드 사용 등으로 추적할 수 있을 겁니다. 도대체 형사의 저 진지하지 못한 태도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어쩌면 소설가라는 자신의 직업 때문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예술을 모르는 사람들이 종종 하는 실수가 예술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던가. 그는 평소 글을 쓸 때 상황에 알맞는 문장이 도저히 떠오르지 않을 때처럼 앞에 앉은 형사를 노려보았다. 납치되었을 수도 있지 않소? 만약 그랬으면 형사님이 책임질 거요? 당신이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나온 것을 겨우 누르고 서준석은 형사님이 라는 말로 바꾸었다. 핸드폰은 꺼져 있고 통장에 있던 돈을 오전에 인출했다면서요. 오랜 불화가 쌓여있는 경우 어느 순간 아무것도 아닌 일이 가출의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거든요. 납치범이 핸드폰을 일부러 꺼놓고 돈도 강압적으로 인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 하루가 지났을 뿐인데 납치니 실종이니 단정한다면 우리 경찰은 가출 사건 이외에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사정도 감안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서준석이 흥분하여 말하는데도 형사는 지갑다는 듯 가볍게 하품을 하고 의자에 몸을 기댔다. 여기 받아둔 인적사항이 있으니까 며칠 더 기다려보고 다시 오십시오. 회의가 있어서 나가봐야겠다며 형사가 일어났다. 서준석은 머쓱한 기분으로 형사를 따라 일어났다. 경찰서 밖으로 나오면서 서준석은 습관처럼 호주머니를 뒤졌다. 물론 담배는 없었다. 금연을 한 지 4년쯤 되는데도 흡연 욕구가 강하게 밀고 올라왔다. 저 앞에 편의점이 보였지만 정작 담배를 살 생각은 없었다. 서재서랍 어딘가에 뜯지 않은 담배 한 갑이 있다는 걸 떠올린 때문이다. 꼭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겠다고 작정하고 나온 것은 아니었다. 글이 잘 안 풀리면 서준석은 늘 산책을 했다. 그런데 그 버릇이 가끔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쳤다. 산책을 하다 보면 적당한 생각이나 해결책이 떠오르기도 하고 문제를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전환시켜주기도 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서준석은 일단 집을 나서기로 했다. 어디에 먼저 연락해야 할까? 처제를 비롯한 처가집에서 뭔가를 알고 있다면 연락이 먼저 올 것이다. 이내 친구나 회사 전화번호는 어디에 있는지 뒤적여 찾아야 한다.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점이나 카페 등은 어딜까? 이런 잡다한 생각으로 길을 걷는데 바로 눈앞에 파출소가 나타났던 것이다. 그 순간 서준석은 소설을 쓸 때 늘 자신을 휘어잡곤 하던 연상작용에 대해
생각했다.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소설이 흘러가서 엉뚱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때 서준석은 말할 수 없는 쾌감을 느꼈다. 서준석은 자신의 상상력을 믿었다. 간혹 산책 중에 중학교 동창을 만나고 난 후 쓰고 있던 글의 주인공 성격이나 이름이 바뀌기도 했다. 개요 없이 몇 개의 단어나 문장으로 시작하는 것은 자신만의 글쓰기 방식이었다. 설계도가 너무 탄탄한 집은 단순하고 매력 없는 결과물을 내놓기 마련이라고 서준석은 생각했다. 파출소 역시 그러했다. 노란 독수리와 경찰, 폴리스라는 글자를 본 순간 서준석은 무엇에 홀린 듯 무작정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그 덤덤한 형사의 눈빛은 나이살이나 처먹고 여편에 하나도 간수 못하는 주제에 소설가네 뭐네 하는 꼴이라는 식으로 비웃고 있지 않던가. 부부싸움 한 것 아니냐고 물고 늘어지던 형사의 말이 떠올라 서준석은 발끝에 채는 돌멩이 하나를 걷어차버렸다. 아내와는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했고 함께 20년을 살았다. 서준석이 대학을 나오고 무역회사를 다니던 33살 때였다. 아내를 소개한 것은 아내가 다니던 의류회사의 총무과장이던 서준석의 대학 선배였다. 선배는 너에게 소개하기 아까운 과묵하고 참한 처녀라고 했다. 아내는 그때 막 30에 이르러 있었는데 직업을 가지고 30에 이른 처녀답게 피곤한 기색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지친 얼굴이 그녀를 신뢰하게 만들었다. 중매를 섰던 선배의 참하다는 말을 아내와 살면서 그는 조금씩 이해했다. 아내는 비교적 모든 일을 차분하고 대범하게 받아들였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대부분 집에 일찍 들어왔다. 회사를 마치고 집으로 올 때 시장에 들렀다 왔으며 밑반찬 없이도 저녁 밥상을 곧잘 차려냈다. 시댁과도 원만한 편이었다. 어머니나 형수와도 잘 지내는 것 같았고 결혼하지 않은 시누이가 가끔 쓸데없는 참견을 하기도 했으나 그리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았다.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의 입지도 무난했다. 아내는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해마다 매출이 수직 상승하고 있는 의류업체의 디자이너였다. 내년이면 실장으로 승진한다는 것은 같은 사무실을 쓰는 직원들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딸아이 미나를 캐나다로 보내고 난 후 아내는 눈에 띌 정도로 말수가 줄어들었다. 서준석 역시 마찬가지여서 그것이 아내만이 가지는 이상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서준석은 아내에 대해서 천천히 생각해 보기로 했다. 아내가 가지고 있는 의외의 사실들, 예를 들면 아내가 대학 때 문학 동아리에서 활동한 적이 있다는 것 등이었다. 아내가 글을 썼다는 것은 얼마 전에 우연히 선배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사실이었다. 조용하고 참하게 동아리 활동을 했지만 아내는 제 글을 내보이는데 소극적이었고 눈에 띄지도 않았다고 했다. 와이프 친구가 같은 동아리 활동을 했더라고. 선주 씨가 당시 글쓰기에 상당한 관심이 있었지만 잘 표현하지는 않았다고 했어. 그래서 너를 좀 소개했을 때 호감을 가졌었나 봐. 하지만 아내는 서준석 앞에서 글쓰기에 대한 욕망을 내비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런 사실들이 지금 이 사태의 원인일 리가 없었다. 그러면 무엇일까? 그러고 보니 요 근래 아내는 혼잣말을 중얼거릴 뿐 아니라 멍하니 몇 시간이고 소파에 앉아있기도 했다.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어도 아내는 영혼을 불러들이는데 실패한 영매처럼 혼을 빼놓고 있었다. 그럼 그게 우울증인가? 혹시 아내가 몰래 주식 투자라도 한 것일까? 아니면 남자가 생겼나? 아내가 인출한 돈은 300만 원이었고 잔액은 100만 원이 조금 넘었다. 누군가에게 협박을 당했다면 잔액을 남겨두지 않았을 것이다. 형사 이 말에 동의하기 싫지만 이건 명백한 가출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별별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며 다시 불안증이 시작되었다. 서준석이 잠에서 깬 것은 무슨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시계를 보니 잠든 지 겨우 30분이 지나 있었다. 일어나 거실과 부엌에 불을 켜고 방을 둘러보았다. 집에는 아무 변화도 없었다. 잘못 잠긴 수도꼭지도 늦은 밤 샤워하느라 흘려보내는 위층의 하수구물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갑자기 주변이 서늘해지면서 한기가 몰려왔다. 어떤 예감이 그를 덮쳤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는 아내의 번호를 눌렀다. 이틀 동안 꺼져 있던 아내의 핸드폰에 신호가 가기 시작했다. 울리는 신호에 따라 그의 심장이 쿵쿵 소리를 내었다. 하지만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는 바람에 매트리스가 파도처럼 출렁 움직였다. 갑자기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솟구쳐 올랐다. 용서가 안 되었다. 이렇게 나를 무시하다니. 그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이불을 확 걷어내 방바닥에 집어던졌다. 아내의 베개를 맞은편 벽을 향해 던지고 아내의 옷이 들어있는 붙박이장 문을 열고 옷을 모두 끄집어내어 방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화장대 서랍을 빼서 바닥에 엎고 화장대 위의 용기들을 두 손으로 와르륵 쓸었다. 무거운 화장품 용기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요란한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다. 아내가 좋아하는 액세서리들이 바닥에 흩어지고 화장솜이나 샘플 화장품들이 방구석으로 굴러갔다. 그는 흩어진 아내의 물건들 중에 안방 문 앞에 던져진 작은 책을 보았다. 가끔 아내는 거기에 뭔가를 적곤 했다. 뭘 쓰냐고 물어보면 노래 가사라고 했다. 인터넷 찾아보면 되지 뭘 그렇게 쓰고 있냐고 물었을 때 아내는 말했다. 기록하고 싶어서. 노래 가사 쓰는 게 뭔 기록이야? 단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좀 더 지적하고 싶었지만 아내가 자존심 상해할 것 같아서 그는 그냥 넘어갔다. 아내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공책의 겉면에는 영어로 다이어리라고 적혀 있었다. 무심한 배였다. 배는 조용히 가라앉고 있었다. 속옷을 입은 선장을 부축하고 있는 해경들이 보였다. 유리창 안에서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하지만 비명은 아무도 들을 수 없었다. 아이들의 조용한 비명은 차가운 바다가 금방 삼켜버렸다. 아내가 세월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니 의외였다. 그 사건이 났을 때 아내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분노하고 속상해했지만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잊어가는 대중 중에 하나였다. 공책의 내용은 딸 미나 이야기와 세월호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었다. 침몰하는 배 안에서 나눈 아이들의 대화를 베껴 적거나 그들이 가족과 함께 나눈 문자를 그대로 옮겨 적은 페이지도 있었다.
결혼 생활은 대체로 무난했다. 결혼 6개월 만에 첫 아이를 유산하고 준석 씨 몸이 진흙 같아 하고 흐느낀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는 아내가 자신이 알고 있는 여자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아내가 잘 쓰지 않은 말이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그는 곧 그 느낌을 지워버렸다. 생명이 쓸려나가 더없이 약하고 파리해진 아내의 몸을 보살피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이었다. 2번의 유산 후 딸 미나를 낳았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아이 욕심을 내지 않았다. 미나는 크면서 외모나 성격이 점점 엄마를 닮아갔다. 두 모녀는 말이 없고 조용해서 미나가 자라 키가 엄마와 비슷해졌을 때는 모녀 사이라기보다 자매 사이 같아 보였다. 그들 모녀가 만들어내는 단순치 않은 분위기를 그는 좋아했다. 미나는 책을 좋아하고 바이올린을 좋아했다. 책과 바이올린만 있으면 하루 종일 혼자서 잘 놀았다. 저도 미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지낼 때가 많아요. 라고 초등학교 담임들은 상담 때마다 똑같은 말을 했다. 결혼한 지 5년 만에 현상 공모에 낸 장편 소설이 당선되었고 서준석은 다니던 무역회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후속으로 낸 소설이 잘 팔려서 목돈을 꽤 만졌고 그 돈으로 넓은 평수의 집으로 이사를 했다. 하지만 그들 부부에게 무난하고 평온한 일들만 있었던 것은 물론 아니었다. 불안 증세가 시작된 지점이 어디인지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 당시만 생각하면 지금도 무서웠다. 그때 서준석은 차가 막혀서 아내가 조금만 늦어도 옷이 흠뻑 젖도록 식은땀을 흘리곤 했다. 남자라는 사실만으로 당당하고 용감해져야 한다는 압박감이 억울하게 생각되던 때였다. 믿을 수 없는 그 일이 터진 것은 미나가 중학교 2학년 때였다. 몸 여기저기를 물들인 붉고 푸른 멍과 곰팡이처럼 찍혀있던 허벅지에 담배자국. 같은 반이었던 15살의 여자애들은 끔찍하고 잔인하고 무자비했다. 입술에 같은 색깔의 립 틴트를 바른 그 애들은 감쪽 같은 얼굴로 하나같이 자신들의 가해를 부정했다. 원래 자야하던 애라고요. 지팔에 칼도 긋고 막 그러는 애라고요. 우리가 했다는 증거가 어딨어요? 라고 그들은 악을 썼다. 그때였다. 피가 쏟아질 것 같은 눈으로 그들을 노려보던 딸아이가 갑자기 제 팔을 덥석 물어뜯었다. 깜짝 놀란 그의 아내가 딸아이를 잡았을 때 팔은 이미 물어뜯긴 자국으로 벌겋게 부풀어 올라 있었다. 비명을 지르는 그와 아내를 보고 그것 보세요 라며 여자애들이 비죽비죽 웃었다. 처음 아내는 그런 딸아이를 보호하거나 안아주려고 하지 않았다. 아내가 보인 것은 분노였다. 그것은 그 아이들뿐 아니라 딸아이를 향한 것이기도 했다. 넌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왜 비명도 안 질렀어? 왜 침묵한 거야? 채근하듯 울부짖는 아내의 소란에 딸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친 듯이 제 가슴을 쥐어뜯으며 분노를 폭발하던 아내는 마침내 딸아이를 끌어안고 발악하듯 울기 시작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라고 아내가 소리쳤다. 입을 꾹 다문 미나는 제 엄마가 흔들면 흔들리는 대로 바닷속의 물풀처럼 흐느적 걸었다.
미나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꺼풀을 내리면 부서질 것처럼 눈은 건조했다. 말이 없기 때문에 왕따를 시키는 것 같다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담임인 중년 여선생은 말했다. 미나가 말을 잘 하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마음대로 행동한다고 깡마른 그 여선생은 한숨을 쉬었다. 요즘 아이들은 이유가 없는 게 이유예요, 어머니. 미나의 일기장을 누군가가 훔쳤고 그 일기장을 돌려봤다. 일기장에는 본명을 밝히지 않고 미나가 이름을 만들어 붙인 여학생을 향한 연서가 가득 적혀 있었다. 왕따에서 폭력으로 변한 건 그때부터라고 했다. 아이들은 더러운 레즈비언이라고 야유를 퍼부었으나 미나는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어떤 아이는 말했다. 말 안 하는 그게요. 스스로 매를 버는 케이스거든요. 가해자들은 소년법이 적용되어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심지어 그중 한 아이는 14세 미만이라 법적인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했다. 미나는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데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미나는 한국에서 학교 다닌다는 사실 자체를 거부했고 결국 유학을 선택하는 수밖에 없었다. 아내가 캐나다 어학연수 팸플릿을 가지고 왔을 때 서준석은 모든 결정을 아내에게 미루었다. 아내가 함께 가고 싶어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누군가 돈을 벌 사람이 필요했다. 하지만 소설은 지속적으로 그런 일을 해낼 수 없다는 것을 서준석은 잘 알고 있었다. 결국 아이는 혼자 떠났다. 공항에서 본 아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미나를 캐나다로 보내고 아내는 생활에서 오는 어떤 극적인 순간에도 반응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 뉴스에 나오는 참담한 사건에 한숨을 흘리거나 눈물을 보이기도 했으나 그뿐이었다. 꼭 필요한 말 이외엔 잘 하지 않았고 기쁘거나 슬프다는 표현도 하지 않았다.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었으나 그는 아내를 이해했다. 해가 거듭할수록 그는 딸이 없는 생활에 익숙해졌다. 지금은 딸아이가 돌아온다면 오히려 일상이 시끌벅적해질 것 같아 작업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닐까 두려운 생각마저 들었다. 그뿐 아니었다. 딸아이가 뱉어낼 원망과 독설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부모가 져야 한다는 부담감을 그는 지울 수 없었다. 가능한 한 피하고 싶었다. 딸아이가 한국에서 학교는 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을 때 그는 매일 부딪혀야 하는 엄청난 파도를 피할 안전한 무트로 발을 디딘 것 같은 안도감을 느꼈다.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딸이 없는 생활이 주는 안도감과는 달리 매달 보내야 하는 학비와 생활비는 늘어만 갔다. 그때는 은은의 산책 이후에 펴낸 장편이 이렇게 풀리지 않을 줄은 꿈에도 몰랐었다. 딸아이는 대학까지 그곳에서 진학하고 싶어 했다. 정작 돈을 벌어오는 사람은 아내인데도 그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아내의 일기장을 읽다 말고 그는 생각에 잠겼다. 도대체 아내의 이 부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는 실종이나 가출 대신에 부재라는 단어를 생각해내고 설핏 실소를 머금었다. 실종은 범죄이고 가출은 자발적인 행위이며 부재는 그 관점에서 서술하는 아내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재라는 단어에서 문득 그는 알 수 없는 자유로움을
맛보았다. 한때는 경제적인 여유가 자유로움을 만끽하게 해준 적도 있었다. 하지만 집 평수를 넓혀준 잘 나가는 소설의 후광은 몇 년 가지 않았다. 서점은 매일매일 새로운 책들로 뒤덮였으며 밤을 새워 쓴 작가들의 책은 그 밤보다 더 깜깜한 창고 아래 칸으로 곤두박질 쳤다. 3년 전 장편 소설을 하나 발표했으나 재판은커녕 초판도 다 나가지 않은 눈치였다. 출판사에 전화해서 몇 부나 나갔는지 물어보기가 민망했으나 작년에 그의 통장에 입금된 인세는 50만 원이었다. 그러므로 아내가 일을 그만두기를 그는 바라지 않았다. 한때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비루하게 남들 술이나 얻어먹는 삶은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아내는 피곤해 있으나 아침밥 차리는 것을 빠뜨리지 않았다. 늦지막이 일어나 아내가 차려놓은 밥을 먹고 설거지와 청소를 한 다음 커피 한 잔을 내려서 책상 앞에 앉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다. 물론 항상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쓰는 것은 아니었다. 어떤 날에는 노트북으로 할 일 없이 스포츠나 연예 뉴스를 뒤적거리고 남이 쓴 기사의 댓글에 흥분하여 그 댓글에 댓글을 다느라 몇 시간씩 소비하기도 했다. 때로는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보느라 아내가 올 때까지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는 날도 있었다. 아내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보던 영화를 허겁지겁 끈 적도 있었다. 텔레비전 모니터에서는 아직 열기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는 몇 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 있었던 사람처럼 몸을 비틀며 현관으로 나가 아내를 맞이하곤 했던 것이다. 설마 그런 것들이 아내의 가출과 연관 있는 것은 아니겠지? 라고 생각했다. 그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단어는 바르게 선택해야 한다. 부재는 무슨 부재. 피자는 배달시킨 지 1시간이 넘어서 도착했다. 피자를 즐기던 남편은 평소에도 배달 피자가 늦는 것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식은 피자는 안 먹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확인 전화를 해보니 피자집에서는 배달을 나간 지 한참이 되었다는 대답뿐이었다. 그러고도 피자는 30분 뒤에 도착했다. 남편은 화가 났고 분명히 식었을 거라는 생각에 잠깐 기다리라고 말한 후 배달원이 보는 앞에서 종이상자를 열었다. 식은 것뿐 아니라 피자는 서로 뒤엉켜서 엉망이 되어 있었다. 토핑은 한쪽으로 쏠려 있고 치즈는 말라붙은 본드처럼 딱딱해 보였다. 고개를 푹 숙인 배달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 내가 말했다.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됐어요. 빨리 가세요. 그가 나를 보며 벌컥 화를 내었다. 미쳤어? 이걸 고객한테 먹으라고 주는 거야? 우리가 걔 돼지야? 그는 피자 상자를 배달원 앞으로 확 밀쳤다. 배달원이 제 발 앞으로 밀려온 피자 상자를 집어들었다. 배달원을 보던 남편의 얼굴에 짧은 변화가 일었다. 배달원의 얼굴은 긁힌 상처로 여기저기 피가 맺혀 있었고 턱은 덜덜 떨리고 있었으며 바지 무릎 부분은 찢겨져 있었다. 찢어진 무릎에서는 피가 새어나와 청바지를 적시고 있었고 장갑도 찢어져 손등이 드러나 있었다. 저 처참한 모습이 남편의 눈에는 이제야 들어온 모양이었다. 미나 아이 또래밖에 안 되어 보이는 어린 배달원이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오다가 사고가 났는데. 30분 뒤에 다른 배달원이 와서 피자를 배달해 주었다. 가장 최근에 쓴 일기였다. 이 일이 있은 이튿날 아내는
집을 나갔다. 그 배달원에게 조금 미안하기는 했다. 하지만 이게 집 나갈 일은 아니지 않은가? 서준석은 중얼거리며 손끝에 잡힌 리모컨을 힘껏 던져버렸다. 리모컨이 오늘따라 넓어 보이는 거실 바닥에 텅텅텅 물수제비 뜨듯 날아갔다. 서준석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아내의 회사에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다. 그는 고객을 가장하고 평소에는 한 번도 건 적이 없는 아내 회사의 유선 번호를 눌렀다. 윤선수 팀장님은 휴가이신데요. 하고 젊은 여직원이 말했다. 휴가? 남편이 모르는 아내의 휴가? 휴가가 며칠이나 되느냐고 물었다. 열흘입니다. 하고 여직원이 말했다. 아니, 무슨 휴가가 그리 깁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여직원은 지나치게 큰 소리로 말했다. 팀장님 이번 여름 휴가 안 쓰셨거든요. 그리고 생리휴가랑 이거저거 다 모으셨대요. 그런데 누구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전화하지요. 급하게 종료 버튼을 누르면서 서준석은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다. 휴가라니.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당신 휴가 받으면 같이 미나한테 다녀올까? 미나 대학 진학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이야기도 해보고 말이야. 계속 거기 있을 수는 없잖아. 그때 아내는 간단하게 잘라 말했던 것이다. 회사가 너무 바빠. 겨울 브랜드 론칭을 좀 빨리 해야 할 것 같아. 사장이 휴가는 사치래. 서준석은 소파에 몸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소파는 오래되어서 더 이상 쿠션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점점 살이 빠지는 그의 엉덩이만큼이나 소파 속의 내장재들은 눌릴 대로 눌려 지친 그를 위해서 아무 도움도 되지 못했다. 그래도 그는 생각을 해야만 했다. 자꾸 흩어지는 생각들을 모으려고 그는 두 손을 이마에 댄 채 기도하듯 꽉 끌어쥐었다. 정말 남자라도 생긴 걸까? 현금을 인출했다는 것은 카드를 쓰지 않겠다는 뜻인가? 철저히 숨겠다는? 도대체 아내는 이 가출을 위해 얼마나 준비를 해왔다는 말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짚히는 것이 없었다. 휴가가 끝나는 열흘이 지나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일까? 그는 서재로 들어가 책상 서랍을 모두 끄집어냈다. 작년 연말에 이 도시에서 주는 문학상의 시상식 날 3차까지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산 담배를 서랍 어디에 넣어둔 기억이 나서였다. 그는 그 상에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었지만 결국 상은 등단한 지 겨우 6년밖에 안 된 피라미한테 돌아갔다. 외부 심사위원이 그를 강력하게 반대했다는 소문이 들렸다. 인간관계의 불합리성에 대한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점이 높이 살만하나 역사의식이나 사회적 현실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족하지 않느냐는 평이 있었다고 했다. 그 말에는 동의할 수 없었지만 그는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았다. 진작부터 상은 관심 없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해오던 터였다. 누가 받아도 상관없어. 전도 유망한 후배가 받아서 우리 지역 문단을 살려야 하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한 쿨한 그가 시상식에 참여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뒤풀이에서 입이 찢어지도록 웃었으니 됐다라고 생각하며 그는 3차 무리에서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를 탔다. 그리고 너무나 담배 생각이 간절해서
오래전에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서 택시를 세운 뒤 편의점에 들러 담배를 샀던 것이다. 왜 입이 찢어지도록 이라는 상스러운 말로 스스로를 달래려고 했을까? 수상에 대한 불만을 들키지는 않았다는 안도감을 그런 단어로 표현하고 싶었을까? 지금 역시 그랬다. 전화를 받은 그 여직원 앞에서 아주 입이 찢어지도록 웃어주고 싶었다. 순간 이런 생각을 하게 한 아내가 격렬하게 미워졌다. 담배는 서재 아래 칸 서랍에 그대로 들어있었다. 포장 비닐도 뜯지 않은 걸로 봐서 그날 담배를 피우지 않은 게 틀림없었다. 그는 담배의 컵 비닐을 신경질적으로 잡아뜯어 한 개비를 입에 문 후 이리저리 서성이다가 가스레인지를 켜서 담배에 불을 붙였다. 쓰고 떫은 맛이 입안에 가득 차며 침이 고요 올라왔다. 그는 화장실로 달려가는 대신 싱크대에 수돗물을 틀고 그곳에 침을 뱉었다. 다시 한 모금을 깊게 빨아들였다. 거실에 푸른 담배 연기가 차기 시작했다. 서준석은 왜 담배를 끊었는지 그 이유를 떠올리고 가슴 한쪽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담뱃불에 댄 자국은 두 허벅지를 합쳐서 모두 8곳이나 되었다. 어떤 흉터는 아물어 큰 점처럼 남았고 어떤 흉터는 새 것이라 진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는 담배를 피울 수가 없었다. 아마도 작년 시상식 때에 담배를 사고도 피우지 못했던 것은 바로 그 기억 때문일 것이다. 단 한순간도 그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 같았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그 일은 이제 손바닥에 난 종기처럼 내내 신경 쓰이는 일은 아니었다. 가끔 캐나다에서 걸려오는 딸의 목소리, 늘 젖은 듯 무겁게 들려오는 그 목소리를 대할 때면 여전히 알 수 없는 죄책감이 파고들었다. 역시 아내의 가출은 미나 때문인가? 하지만 그 상처들이 갑작스러운 가출이라는 단어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 않나? 그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혹시 아내가 딸아이가 있는 곳에 갔나? 하는 생각을 잠깐 했지만 그 생각을 마치기도 전에 서랍 안에서 아내의 여권을 찾았다. 그렇다면 형사 말대로 아내는 곧 돌아올 것이다. 해외 출장 갔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다시 아내의 일기장을 집어들었다. 일기는 날짜별로 적혀 있지 않았다.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쓰고 싶은 내용을 쓴 모양이었다. 나는 선을 보거나 소개팅을 할 때 남자를 만나면 물을 마시다가 꼭 사례가 들렸다. 기침이 터졌다. 아무리 조심해도 그랬다. 얼굴이 붉어지고 눈물까지 빠졌다. 그런데 그를 만났을 때는 사례가 들리지 않았다. 당시 그는 등단은 하지 않았지만 글을 쓰는 사람이었다. 나는 내 속의 모든 기능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을 받았다. 정말 이상했다. 나는 그때 이 사람과 결혼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요 근래 그 생각이 났다. 나는 왜 그때 사례가 잘 들렸을까? 내가 그 말을 했을 때 정혜는 나에게 맞지 않는 남자들을 만나면 내 몸이 저절로 반응한 것이었다며 약사다운 설명을 덧붙였다. 사례가 왜 들리는 줄 알아? 우리 목에는 기도와 식도가 있는데 기도는 폐로 연결되고 식도는 위로 연결돼. 음식물이 폐로 들어가면 사망할 수 있을 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순간적으로 기침을 해서
음식물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야. 비 오는 서면 거리에 서 있었다. 주최 측은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 바닥에 앉으라고 했지만 도로는 젖어 있었고 바다에 깔 어떤 것도 나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 나는 계속 서 있어야만 했다. 촛불 집회가 끝나고 난 후 무리를 따라 거리 행진을 했다. 거리는 분노한 사람들로 가득했다. 분노한 그들의 목소리는 서면 거리의 매연 속으로 고요하면서도 강렬하게 퍼져나갔다. 집에 들어왔을 때는 제법 늦은 시각이었지만 그는 회식이었어? 라고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그가 나를 흘끗 보며 말했다. 야, 저 사람들 좀 봐라. 많기는 많다. 근데 나오던 사람이 매주 계속 나왔을 텐데 그걸 합산해서 촛불 인파를 1000만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않나? 미나를 생각했다. 미나가 외롭게 혼자서 숨을 헐떡이며 힘겹게 헤치고 나갔을 시간들을 생각했다. 갑자기 목이 타는 듯 갈증이 왔다. 냉장고를 열어 물병을 꺼냈으나 나는 다시 물병을 집어넣고 냉장고 문을 닫았다. 지금 나는 액체를 삼키기가 두렵다. 일기장을 덮는 그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이 일기를 쓰기 전이었는지 후였는지 알 수 없으나 물컵을 손에 쥔 아내가 다른 손으로 식탁을 짚은 채 격렬하게 기침을 하던 기억이 났다. 왜 그래? 살에 들렸어? 라고 그가 무심하게 물었고 늘어뜨린 머리카락을 뒤흔들며 아내가 계속 기침을 해댔던 것이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에게 닥친 이 현실이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날 서준석은 작정을 하고 점심시간에 맞춰 아내의 회사 앞으로 갔다. 아내와 같은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정은 씨와 연락이 닿았기 때문이다. 가끔 아내는 정은 씨 이야기를 했다. 정은 씨는 엉뚱하고 귀여운 데가 있어. 난 그런 면이 참 좋아. 정은 씨라는 이름을 기억해낸 게 기특해서 얼른 전화기를 꺼내 들었다가 시간을 확인하고는 그는 신경질적으로 핸드폰을 침대 위로 집어던졌다. 새벽 5시였던 것이다. 그때부터 출근 시각까지 실핏줄이 터질 것 같은 눈을 부릅뜨고 앉아 있었다.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그렇게 지루하다고 느낀 것은 처음이었다. 회사 앞 커피숍에 앉아 있는데 키가 크고 모델 같은 몸의 젊은 여자가 그를 향해 걸어왔다. 윤선재 팀장님 남편이시죠? 은은의 산책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중 하나예요. 영광이에요. 이렇게 뵙게 돼서요. 그는 정은 씨의 인사말에 이를 드러내지 않고 웃었다. 그의 책 은은의 산책이 영화로 제작되어 한동안 히트를 친 덕분에 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는 제법 이름을 알렸다. 이런 인사는 평범하고도 의례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그 유명 작가가 아내를 찾아 이렇게 아내의 동료와 마주 앉아 있다는 사실은 썩 유쾌한 상황이 아니었다.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는 짐작가는 일이 없는데 아내가 말도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정은 씨가 그의 얼굴을 잠깐 보더니 엄지 손톱을 물어뜯었다. 원래 그런 버릇이 있는 게 아니라 마치 그에게 보여주기 위한 제스처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녀의 망설임이 끝날 때까지 인내심 있게 기다렸다. 선생님께서 바로 물으시니까 저도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사실은 회사 내에 여자 인턴을 성희롱한 사건이 있었고 피해자 본인은 원하지 않았는데 팀장님이 감사실에 제보하셨어요.
정은 씨의 말투는 마치 아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가 사과라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었다. 아니, 그런 일에 나설 사람이 아닌데. 그러게요. 우리도 모두 당황했죠. 피해자 본인도 당황했고요. 그건 어떻게 되었나요? 가해자인 김 과장님은 아무래도 처벌을 면하지 못할 거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때가 어느 때냐고. 요즘 세상에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가겠냐고요. 예. 근데 일이 팀장님한테 안 좋게 흘러갔어요. 그 인턴이 팀장님한테 가서 따졌거든요. 난 그냥 속상해서 말한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일을 키우면 어떡하냐고요. 어렵게 들어온 이 직장 잘리면 책임질 거냐고요. 자기한테는 이깟 몸뚱아리보다 직장이 더 중요하다고. 자기소개서를 200통은 더 쓰고 들어온 직장이라고. 팀장님은 그런 기분 아냐고. 피를 토할 정도로 절박한 기분 아냐고. 애가 좀 비정상적일 정도로 흥분을 해서. 정은 씨는 희죽 웃으며 피를 토하는 거 하고 절박한 거 하고 어울리는 비유냐고 소설가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뜬금없는 질문을 했다. 서준석은 갑자기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소설가 선생이니 뭐니 형사가 대놓고 조롱을 해대더니 이건 또 뭔가 싶은 생각이 든 것이었다. 그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정은 씨가 이야기를 계속했다. 잘리면 어떡하냐고 애가 울고불고 난리였어요. 한참 후에 팀장님이 그 인턴한테 딱 한마디 하셨거든요. 뭐라고? 침묵하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요. 그 뒤에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는 정 씨의 얼굴을 보았다. 그 뒤에라니. 그 뒤에 일어난 일이 또 있단 말인가. 한 번만 더 이상한 소리를 해대면 테이블을 엎어버리겠다고 그는 생각했다. 침묵? 침묵하면 안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그 인턴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소리친 거예요. 주위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그때 그 인턴이요. 갑자기 옆 책상 위에 있는 커터칼을 들어서 자기 팔목을. 정은 씨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는 듯 부르르 어깨를 떨었다. 전부 달려들어서 칼을 빼고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다행히 상처가 깊지는 않았지만 다들 너무나 당황했죠. 그 당시엔 자회행위가 팀장님을 향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자신을 자를지도 모르는 회사를 향한 협박일 거라고. 하여튼 요즘 애들 무서워요. 회사가 한동안 난리였어요. 완전히 얼어붙었죠. 아니 그럼 그런 상황에서 야유회를? 네? 야유회라뇨. 우리 회사가요? 아닙니다. 서준석은 이마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팀장님이 갑자기 휴가를 내신 것도 사실 무리가 아니라고 다들 생각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그런 말씀 집에서는 안 하시나 봐요? 정은 씨가 그렇게 묻자 서준석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잔을 집어들었다. 잔의 표면에 묻은 차가운 물이 손바닥에 흥건하게 묻어났다. 손바닥에 묻은 물기를 바지에 문지른 그는 갑자기 잔을 탁자에 놓더니 몸을 벌떡 일으켰다. 정은 씨가 서 있는 그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각나서. 자리를 벗어나다 그만 테이블 다리에 발이 걸리는 바람에 이번에는 컵에 있던 커피가 쏟아지고 말았다. 커피잔을 바로 세우며 그는 정은 씨에게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말했다. 거리로 나가서도 마찬가지였다. 어디가 어딘지, 몇 번 버스를 타야 하는지, 지하철 입구가 어딘지도 모를 만큼 그는 자신이
깊은 물속에 빠진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처음엔 자해 행위를 했다는 말을 들은 것 때문인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올 4월이었을 것이다. 서준석은 예능 프로를 보며 낄낄거리고 있었다. 도로 건너편 쪽에서 급하게 사이렌을 울리며 구급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왜 지금 그 소리까지 선명하게 떠오르는지 그는 잘 알았다. 그날 아내가 한 말이 그의 신경을 날카롭게 건드렸기 때문이었다. 무엇이든 억지로 잊으려고 하는 건 잘 안 돼. 무슨 소리야? 잊으려고 애를 쓸수록 더 기억나잖아. 어떻게 잊겠어? 아내의 목소리는 물기 때문에 꽉 잠겨 있었다. 그는 아내의 목소리가 잠겨 있다는 사실 때문에 당황해서 텔레비전에서 시선을 돌려 아내를 보았다. 목구멍을 넘어가는 물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물이 기도와 식도를 다 막아버렸을 거야. 숨을 쉬기 위해서 사례가 들리고 기침이 나와야 하는데 물이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뭔가를 견디는 듯한 아내의 표정이 왠지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만 같았다. 어색한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갈랐다. 마침내 심판이라도 하는 듯한 목소리로 아내가 말했다. 당신은 이런 글 안 써? 뭐? 아내가 탁자 위에 핸드폰을 조심스럽게 놓았다. 아까부터 그의 옆에 앉아서 한참 동안 들여다보고 있던 것이었다. 아내의 핸드폰에는 노란 리본을 단 사람들이 2주년 추모 집회를 하는 사진이 상단 화면에 떠 있고 낯이 익은 시인의 글이 기사로 나와 있었다. 당신은 작가잖아. 그는 아내가 지금 장난을 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내의 웃음기 가신 얼굴이 마음에 걸렸다. 저게 장난이 아니라면 지금 아내는 너는 작가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다. 서준석은 제 얼굴이 수습하기 힘들 정도로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작가라고 다 그런 글을 쓰나? 그럼 누가 써? 서준석은 아내의 눈을 마주 보았다. 단체의 서명운동에 마지못해 이름을 올린 적은 있지만 그는 작가가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싫었다. 그것은 정치권의 목적이나 필요에 의해서 문학을 정치에 예속시키는 일이었다. 문학이 정치에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다. 아내는 노기가 섞인 그의 시선을 그대로 받아내며 정면으로 그를 마주 보았다. 작가는 반드시 사회의 변혁에 앞장서야 하고 정의로워야 하고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하는 거야? 그렇지 않은 작가도 많아. 아니, 침묵하는 작가가 더 많다고. 하지만 지식인으로서의 죄책감 같은 게 있잖아. 죄책감이라고? 그의 목소리가 자기도 모르게 높아졌다. 아내의 그 한마디가 자신을 쓰레기처럼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그러고 보니 아내는 남편을 작가로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은근히 비판해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준석의 머릿속에 몇 개의 단어가 꺼림칙하게 남아있었다. 지금 죄책감이라는 단어가 그러했다. 그동안 아내가 자신을 교묘하게 공격했던 다른 단어는 생각나지 않았다. 아니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깊게 심호흡을 했으나 끓어오르는 화를 누그러뜨릴 수가 없어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과거에 갇혀버리면 인간의 미래는 없어. 언제까지 그러고 살아갈 건데? 인간의 미래라고? 당신에게 인간이 도대체 뭔데? 그때 텔레비전에서
과장된 폭소가 터졌다. 그는 리모컨의 볼륨을 높였다. 아내의 입에서 나올 다음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였다. 하지만 텔레비전의 소리가 귀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었다. 예능 프로를 보는 내내 그는 웃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만 기분이 나빠졌다. 고통은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야기하지 않은 고통은 곱는다. 외면당한 상처도 곱는다. 곰기 시작하면 아프지 않은 곳까지 그 부위는 점점 넓어진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애도가 아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집을 나왔으나 갈 곳이 없었다. 차를 몰고 하루 종일 돌아다녔지만 결국 어느 곳에도 주차를 하지 못했다. 배가 고프고 지치기 시작했다. 야유회에 다녀왔다는 아내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은 모습이었다. 모자를 써서 머리가 눌리거나 화장이 지워진 얼굴도 아니었다. 이제 아내도 나이가 들어서 야유회에서 하루 종일 양산을 쓰고 그늘에 앉아 있거나 후배들이 귀찮은 일을 하는 걸 적당히 지켜보고 있거나 했나 보더라고 생각했다. 이날 일기에 의하면 아내는 일요일 하루를 서준석과 오롯이 보내야 한다는 사실에 가지도 않는 야유회를 간다고 말하고 집을 나간 것이다. 그러고 보니 그 전 주말에도 그 전전 주말에도 아내는 어딘가를 다녀온 듯했다. 친정에 간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친구와 모임이 있다고 말한 것 같기도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았다. 서준석은 초조하게 거실을 서성이기 시작했다. 단지 책이 안 팔릴 뿐이다. 그것뿐이다. 기회가 되면 은은의 산책을 능가하는 작품을 쓸 수 있다.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의 무엇이 잘못된 게 아니다. 아내는 미나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 있고 그리고 휴가가 끝나면 곧 돌아올 것이다. 서성이면서 서준석은 계속 중얼거리고 또 중얼거렸다. 핸드폰이 울렸다. 경찰서 형사였다. 차량 수배를 하였으니 아내를 곧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말이었다. 그는 네라는 짧은 대답 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전화를 끊으면서 형사는 한마디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다. 소설가 선생, 부인 돌아오면 경찰서에 한번 들르세요. 소주나 한잔 합시다. 형사는 끝까지 아내의 가출이 소설가 선생의 책임이라고 밀어붙이고 싶은 모양이었다. 아내의 일기장 맨 뒷장은 최근 문예지에 발표한 그의 단편 소설 중 한 대목으로 시작하고 있었다. 그것은 미나 사건을 토대로 해서 쓴 학교 폭력 이야기였다. 소설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하해와 치유의 과정,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소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 그는 기억은 기록이 아니라 해석이라는 어느 영화 속의 대사를 떠올렸다. 그는 그동안 애써 기록해왔던 자신의 노트를 그제야 손에서 놓았다. 그리고 아내는 그 아래 짧은 글을 남겼다. 나는 기록할 뿐 해석할 수 없다. 너무 생생하기 때문이다. 서준석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어디를 돌아다니는지도 모르게 발이 가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긴 산책이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어떤 연상작용도 떠오르지 않았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밤이 어두웠다. 그의 몸은 무겁고 지쳐 있었고 집에 들어가면 바로 침대에 골아떨어질 것 같았다.
그런데 막상 아파트 앞에 이르자 바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술 생각이 간절했다. 혼란한 머릿속을 강렬한 알코올 기운으로 적시지 않으면 쉽게 잠들 것 같지 않았다. 형사에게 전화를 한번 해볼까? 그는 다시 한번 자기 집 쪽을 올려다보았다. 그런데 창 쪽으로 엷은 불빛이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거실 불빛이 틀림없었다. 화들짝 놀란 그는 서둘러 엘리베이터를 탔다.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가 깜빡하고 거실 불을 켜놓고 간 것인지도 몰랐다. 불은 여전히 켜져 있고 바닥은 아침에 청소하지 않은 그대로였다. 갑자기 명치에 덩어리 같은 것이 걸린 것 같더니 타는 듯한 갈증이 몰려왔다. 그는 냉장고 문을 열고 생수통을 들어 입에다 대고 벌컥벌컥 물을 마시기 시작했다.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물로 갈증은 해소되지 않았다. 그는 물병을 더 높이 기울이고 물을 들이켰다. 그때였다. 숨을 쉴 수도 없을 정도로 기침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눈물이 흐르고 콧물이 얼굴을 덮었으나 살에는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다. 허리와 배가 아플 정도였다. 기진한 그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쭈그리고 앉자 침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들이 거실 바닥으로 두두두 쏟아져 내렸다.